반갑습니다. 저는 박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세간의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형사사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죠. 오늘 저는 그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보 같은 일로 잡았어요. 먼저 자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격의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또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사회에 인문학 강연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긴 하지만 남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인문학이라는 곳이 이제 철학과 연관되어 있고 또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있죠. 동양에는 또 공자나 맹자,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강연을 하려면 이런 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이분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전혀 몰라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할 수 있나? 저 한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어떤 강연 내용도 듣기도 했었어요. 따라 해보려고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만의 어떤 저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전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거, 이게 제 강연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강연 정말 많아요. 되게 좋은 스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강연을 하시죠. 하지만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주부의 경제학,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어떤 직업관이나 삶의 철학, 이런 것도 충분히 강연의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 자리에 서서 강연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어떤 지난 과거와 경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강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강연이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참 우리 사회에 강연이 많구나. 학교에서도 많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관공서에서도 하고 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은 정말 많아요. 또 인문학 강연이고. 그런데 인문학 강연이 이렇게 많고 인문학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인문학 강연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바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문학 서적을 읽어야겠다는 열풍도 굉장히 많이 일었고 또 힐링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도 힐링을 제목으로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강연에서 배운 내용이 이 자리에서 이해되고 내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정말 주변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현목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길고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또 가슴으로 공감하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을 또 발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함께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또 발로 실천하는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논리라는 게 때론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제심 보신 분 계셔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영화관에서 올 2월에 상영했었어요. 250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방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습니다. 영화 제심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배우가 정우인데 아세요? 네. 잘생겼죠? 네. 배우 정우가 제 역할을 맡았어요. 너무 잘생긴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은 기분 좋지만 배우가 너무 잘생겨서 기분이 좀 나빠요.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이 영화가 2월 초에 개봉됐는데 사람들이 250만 명이나 봐주셨습니다. 되게 천만에 많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천만 관객의 영화. 최근에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죠. 천만은 봐야지 뭐 흥행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핫 이슈는 뭐니 해도 국정농단 사태였죠.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세상에서 250만이 봤다면 많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배우를 잘생긴 배우 캐스팅하는 바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영화 제심에서 저를 너무 정의롭게 그려놨어요. 막 진범도 잡아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막 진짜 정말 너무나 정의롭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영화 보신 분들이 자꾸 저를 보고 제 모습에서 정의로운 모습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정의롭지 않거든요. 250만 명이나 보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정의로운 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하면은 답답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천만이 안 본 건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저는 이렇게 굉장히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실제 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세간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 했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용기를 내셨던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 제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은 익산 약촌너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2000년 8월 약촌오골이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15살의 소년이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이 이 형을 확정했고,
그런데 한 3년이 지난 2003년 6월경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이웃 동네인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어요. 진범이 또 자백을 하고 진범을 숨겨줬던 친구가 또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끔 하고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고 있던 15살의 소년을 풀어주는 게 정상인데 당시 검찰은 자백했던 진범을 풀어주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수년이 흘렀죠. 제가 재심 청구를 했고 지난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건 해결 과정에 저의 노력을 많이 부각해 주셨고 또 그걸 많이 응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재심과 무죄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분의 노력이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군산경찰서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왔을 때 그 진범을 수사했던 형사반장입니다. 근데 익산하고 군산은 옆 동네입니다. 당초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잘못된 수사를 했던 15살 소년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은 익산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진범을 수사했던 경찰은 군산경찰입니다. 진범에 대한 제보가 왔을 때 과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옆 동네 경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진범을 수사해가지고 사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을 때 그 익산경찰서 형사들을 엇벗어야 되는 거죠. 그 사건을 또 그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 또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다들 문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수사를 할까 말까. 주위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야,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짓는 거 그거 뒤집을 수 있냐. 야, 먼 하늘이 정마저 나서지 마. 뒤로 빠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는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고민, 이런 얘기 듣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그냥 듣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분이 쓰셨던 그 당시 일기장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좀 읽어볼까요? 당시 그 소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 그 소년을 검거하여 승진까지 한 나의 가족과 같은 담당 형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지. 아니, 우리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망이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높으신 분들이 경찰 얼굴에 먹칠을 한 놈이라고, 제 얼굴에 침 뱉은 놈이라고 나를 욕하겠지. 예.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른 채 할까? 그런다면 내 자신의 양심은 물론 형사로서의 양심과 어른으로서의 양심 모두를 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결과도 될 것이지만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린 소년에게는 더 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분의 어떤 고민이 담겨 있죠. 그렇죠? 이분은 그 당시 수감되어 있던 15살의 소년의 억울함에 공감했고 그 처지에 공감했습니다. 지금 이 오늘 강연에 나와 있는 그 PPT에 나와 있는 사진과 그림은 저와 함께 기획을 진행했던 사진기자와 작가분의 작품입니다. 사진기자 이름은 이희훈 기자고 박상규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작가분의 이름은 유정아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작권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저와 함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또 PPT로 이렇게 인용한다 하더라도 또 이거 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림을 그린 유정아 작가님 정말 잘 그리신 것 같아요. 15살 소년이 감옥에서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소매로 훔치는 그림입니다.
이런 15살 소년의 어떤 억울함에 그 형사분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나서지 마라. 모나늘이 정 맞는다. 뒤로 빠져 있어라. 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사는 게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수사를 했던 거죠. 이 기록에 있는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이긴 한데요. 쓰레기장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왜 있냐면 기록에 이분은 이제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그 진범을 구속해달라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계속 기각을 했었어요. 물증을 찾아오라고. 근데 3년이 지난 사건에 물증이 어디 있겠어요? 찾기 어렵죠. 칼에 대한 자백을 듣고 칼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계속 수사를 해보니까 쓰레기장에 묻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범을 어떻게 해서든 구속시켜야 되니까 이 쓰레기장 한번 파보겠다라는 어떤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하게 돼요. 참 대단하죠? 네. 기록을 보면 이 쓰레기장을 팔려면은 인원이 몇 명이 들고 또 돈이 얼마나 들고 또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한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또 검사가 이 영장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2014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퇴직한 이후에 다시 뭉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 밝혀보자. 지금 보시는 쪽에서 맨 왼쪽이 지금 형사 반장님이시고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기자분입니다. 세상에 공론하는 과정에서 글을 써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진범을 한번 공개해 보겠다라는 기획을 저희가 한 포토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선다는 게 굉장히 또 부담이었을 겁니다. 퇴직한 이후에 나서기는 했지만요. 왜냐하면은 진범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자천이 됐고 다시는 일선 수사 업무에 관여를 하지 못했거든요. 자신한테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준 사건이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아이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마음이 계속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손살에 치시더니 다시 나서보자. 그래서 함께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사건의 어떤 진실규명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획기사를 한번 써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실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분은 사건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당시 진범의 자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확인해주고는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쓰레기장은 지금 이렇게 야구장이 돼 있었어요. 정말 자기가 한번 사비를 들여서 다시 파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증언까지 했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진범이 다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고. 근데 아무리 수사를 했던 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수사의 결과를 갖다가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고 이 사람이 진범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용기를 냈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또 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졌죠. 그리고 진범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정의가 실현됐죠. 현재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경찰청장이 이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시 진범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만 해도 정말 지구대로 보내버리고 다시 일선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또 진급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이익을 줬던 경찰 조직에서 총수가 선배님 수사 정말 잘하셨다고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고 응원한다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언론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최근 경찰에서는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여러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을 진념을 가지고 해결한 팀장님과 후배 형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팀장님, 저 역시 경찰의 일원으로서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보루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진실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형사반장님의 어떤 팀장님이라고 하죠. 분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관내 형사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받았지만 10수년이 지나서 정의를 실현했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청장으로부터 편지도 받고 또 후배 경찰들 앞에서 수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의도 하는 거죠.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삼내 나라스포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북 완주에서 발생했던 삼내 나라스포 강도치사 사건입니다. 예,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건도 구조가 유사해요.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내 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갑니다. 슈퍼에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방 하나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방에는 그 70대 노인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먼저 젊은 부부가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갔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손발을 묶고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현금이나 폐물을 훔치고 나왔죠. 또 옆방으로 건너갔는데 옆방의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할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는데 그 청테이프 때문에 할머니가 질식사에 이르게 됩니다. 1999년이면 한 20년 전이어서 과학수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또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수사가 답보 상태였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 부담 때문이었는지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어리고 지적 장애가 있던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그 사람들을 추궁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압수사를 해서 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허위 자백이죠. 그 자백에 근거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6년의 형을 선고받게 만듭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또 접수가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과 같은 용기 있는 형사가 없었어요. 당시에 경찰과 검찰은 자백을 했던 진범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던 그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을 계속 감옥에 가두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갇혀있던 이 세 분이 무죄 판결을 지난해 말 받았어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분은 피해자와 유가족이고요. 가운데에 머리만 살짝 내밀고 있는 분이 접니다. 그리고 함께 기획을 진행했던 기자분 사진이 있고요. 이 사건도 세간에는 변호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죄 밝혀낸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셔요. 저를 그렇게 정의롭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건의 어떤 해결 과정에 노력했던 분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먼저 진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 묘소예요. 돌아가신 할머니.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사건 현장에서 돌아가셨던 할머니 산소에 가서 진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진범은 자백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자백을 했었죠. 이 제보에 의해서 잡혔을 때.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자백을 할 때는 정말 뉘우치고 자백했겠죠. 근데 그렇게 뉘우치고 자백했던 자신을 그 당시 검사는 너네들 범인 아니다라고 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겠죠.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려나니까. 근데 죄 짓고 못 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악몽을 계속 꾸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돼도 내가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어. 하면 결혼도 안 하게 되고 또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고 운동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한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 삼내 친구들 세 사람의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정말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때. 하지만 그게 쉽나요? 왜냐하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진범도 본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또 자기의 범죄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할머님 산소에 가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면서 내가 진범 맞다라고 증언까지 했어요. 물론 굉장히 사람을 죽인 큰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물론 현장에서 실수였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 주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 이제 그냥 이렇게 십수년 동안 그래도 마음속 고통 속에 살았지 않냐. 그냥 이제 공소시효도 끝났는데 그냥 세상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나서지 말라고. 그냥 참으라고. 하지만 이분이 나섰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요.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또 억울한 사람들 누명을 벗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걱정됐던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태도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피해자와 유가족이 저 사람 용서 못해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용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유가족입니다, 이분이 산소가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갈 수 있었어요. 산소를 가르쳐줬다는 그것은 그래, 진범을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진실을 얘기하면 용서하겠다. 그렇잖아요? 현장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강도가 들어와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상황이 뭐였겠습니까? 아이가 깨어나서 울기라도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이후에 밤길을 혼자 다니지 못했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았는데 이분이 지금 진범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손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가족과 피해자, 유가족과 피해자, 보통의 유가족과 피해자 이런 모습 보이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준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죠. 어찌 보면. 하지만 이 유가족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사건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 사건 때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미안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서서 진실을 얘기해 준다면 그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또 벗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서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관행인데 이분들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고 진실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얼굴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네.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왜 등장하냐면 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3대 친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판사 세 분이서 재판하는 합의부 재판이 있고 단독 재판이 있는데 이 사건은 합의부 재판이었습니다. 합의부에는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습니다. 주로 사건을 보는 사람, 또 주심이 아닌 사람이 있고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어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록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판을 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되게 판사들이 오판하면 사과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 보신 적 없으시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석판사, 그냥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임에도 였음에도 자신이 재판했던 판결문을 들고 이 오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멋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찌 보면 다들 반성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인데 이렇게 판사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어떤 의미가 계속 확대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건 무죄 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국선변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또 형사보상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왼쪽이 피해자고 지금 오른쪽이 유가족이십니다. 또 가운데에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했던 분들 표정 밝죠? 이 표정 이렇게 밝게끔 해주신 분들이 양옆에 서 계세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 형사보상금으로 11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중 10%를 좋은 데 기부도 했어요. 10%면 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돈에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어떤 목숨값이라 할 수 있는 그 큰 돈을 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드렸고 일부를 그리고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하는 사람들 돕는데 써달라고 해서 기부도 했어요.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바보 같은 짓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저한테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다 보면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롤모델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약간 꼬이는데 혀가 좀 짧아요. 이런데 강연하고 이런 상황에서 강연하고 다닌다는 게 좀 어찌 보면 기적이에요. 어찌 보면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분은 많아요. 대개 이제 변호사 법조인들은 롤모델로 그 조영래 변호사님을 얘기하거든요. 조영래 변호사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저는 조영래 변호사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사키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이분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마사키 변호사 일본 분입니다. 일본 분이라면 약간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1950년도에 일본에서 강도살인죄가
벌어졌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 강도살인죄의 범인으로 몰려서 그 제1한국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제1한국인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1960년도에 변호를 했죠. 근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그 제1교포에 대한 일본 내 어떤 인식이나 감정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강도살인죄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던 그 제1한국인을 변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차게 그리고 과감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던 것도 굉장히 큰일 하신 거고 어찌 보면은 참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소신 있는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더 이분이 훌륭한 건 뭐냐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분이 책을 내요. 고발이라는 책을 냅니다. 책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내가 변호를 해보니까 이 제1한국인 이득현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 범인 아니다. 아니고 돌아가신 피해자의 가족 중에 범인이 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실명을 책에다가 언급을 딱 해요.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이제 그렇게 책이 나와버린 상황에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바로 명예훼손죄로 그 마사키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마사키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또 받게 되죠.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그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공익적인 목적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밝혀야지 유무죄를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마사키 변호사는 나는 진범을 공개했다. 사실을 얘기했던 것이고 나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한 행동이었다. 나는 무죄다. 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 그 책 속에 언급된 그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재판에 나왔던 거죠. 이제 증인으로 나온 거죠. 마사키 변호사는 피고인석에 있고 피고인석에서 그 책 속에 언급된 사람들을 추궁하는 신문을 계속 합니다. 현장 약도도 보여주고 추궁해가지고 이게 뭐 재판을 방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범인이고 누가 피고인인지 분간이 안 갔다고 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마사키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큰 불이익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얼마나 멋집니까? 보통 사람들은 변호를 한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이제 유무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법정 밖에서 정말 그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이 사람의 억울함을 주장했던 거죠. 저는 그런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사키 변호사도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 모습을 본다면.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떤 의미를 만들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우린 그걸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연 소두에 제가 실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마사키 변호사의 일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내 가슴으로 함께 느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으로 느낀 바를 갖다 발로 실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사키 변호사 멋지죠?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실천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익산 약천오구리 택시 살인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2013년 4월에 했었어요. 4월에 했는데 재심에 대한 결정이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공소시효는 2015년 8월에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면 이 사건 재심 받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데 뭔가 이 상황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15년의 형을 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진범이 세상 밖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진범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진범이 사람을 12번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잔인하게, 그리고 칼로 잔인하게 찔러 죽였어요. 그런 진범을 세상 밖으로 공개한다? 얼마든지 저한테 보복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 걱정되고. 요즘 페이스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보통 가족 사진들 많이 올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애가 셋입니다. 아이들 사진 올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진범을 세상 밖으로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에 페이스북에 있는 가족 사진을 다 내렸어요. 왜냐면은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 사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혼자 밤에 일을 하면 밤 12시 이후에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일을 했고요. 왜냐면은 진범이 나타나서 보복할까 두려워서. 그리고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냥 참을 때도 많았고요. 무서우니까. 밤에도 악몽도 계속 꿨어요. 이런 어떤 행동들. 이것도 어찌 보면 두려웠지만 남들은 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변호사가 법정에서만 변호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법정 밖에서 그것도 진범까지 공개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화를 자초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진범까지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광분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다시 또 하라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매번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고 사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작가 이름도 외우기 어렵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람에겐 바보 같은 구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은 내 생각에는 바보 같은 구석이 없는 놈일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이 되고 싶습니까? 바보 같은 구석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인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바보 같은 모습을 잃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뭔가 좀 나서봐야겠다. 용기를 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대개 하는 조언이 뭐냐. 먼저 가정부터 살펴. 먼저 자식들이 있잖아. 먼저 안정을 찾은 다음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그런 조언 많이 해요. 그런 조언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조언을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이 침묵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이 도우려고 했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적당한 조언,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적당한 조언 때문에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고 희망을 잃게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변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돕고 싶고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주변부터 돌아봐라. 안정을 찾고 해라.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응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겠습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후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실천하실 겁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신영복 선생님 말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길고 힘든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감사합니다.